제1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지구에 사는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풍요롭고 화려한 성공이 있는 미래뿐이다. 당장의 고통쯤은 미래를 위해 참을 수 있다. 두 번째,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즐기고자 말한다.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다며 지금 순간을 마음껏 즐기자고 말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기에 지금을 즐기자는 것이 꽤나 설득력이 있지만 반대로 빈털터리가 된 미래에 개고생할 확률도 없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 1. 방지턱을 넘어가듯 작은 난기류에 비행기가 들썩거렸다. 비행기가 추락하지는 않을까? 나는 노심초사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다. 진칸이 두두두두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를 몇 번, 이내 안정을 찾았다. 저기요, 이 손 좀... 아휴, 내가 겁이 좀 많아야지. 이제 괜찮겠지? 네. 하며 나는 슬그머니 손을 뺐다. 창문 밖을 내려다봤다. 구름 위로 비행기 날개가 정지한 듯 멈춰 있었다. 우린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 얼마가 흘렀을까? 총각, 아주머니가 내 팔을 툭 쳤다.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제주도를 가면서 자리를 바꿔달라는 황당 요구에 나는 멀뚱히 아주머니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의 낯선 아줌마가 그곳에 서서 내가 일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눈뜨고 코베인 표정으로 마지못해 자리를 바꿔주겠노라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뀐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20분만 자자.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시궁창에서 좋기 30년은 묵은 역한 냄새에 뇌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났다. 평생 한번 맡아볼까 말까 한 흔치 않은 오물 냄새였지만 신기하게도 이 향기는 내게 매우 익숙했다. 뇌가 아직 이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고개를 돌려 냄새의 진원지를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털이 삐쭉 솟았다. 1년 전 남자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뚱뚱한 아저씨가 코를 후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리저리 아저씨의 얼굴을 뜯어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적당한 키에 임산부처럼 불뚝 솟은 배, 덥수룩한 수염은 희끗희끗했다. 이 아저씨가 왜... 아니 어떻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그 우주의 신비한 일을 나는 알 길이 없지만 당장이라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뒤통수를 보니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1년 전 시궁창 냄새가 코에 붙어서 일주일을 넘게 고생한 기억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반대로 돌려 어떻게든 냄새를 피해보려고 했다. 그때 문득 1년 전 기억이 다시 상기되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던 내가 있었다. 마치 1년 전 나를 본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똑같은 일이 1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혹시나 데자뷰는 아닐까? 데자뷰라고 치부해버리기엔 1년 전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다. 내가 겪은 일이 분명히 맞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로부터 탈출이었다. 나는 귀에 꼽혀있던 귀마개를 뽑아 콧구멍에 구겨 넣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코가 썩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20분이 마치 20시간 같이 느껴지는 상대성 이론을 경험하고 비행기는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가 불과 1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몸에 다가와 부딪혔다. 마치 한 번에 섞일 수 없다는 듯 내 몸 안에 있던 공기를 조금씩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확실히 내 몸에서
새로운 공기를 인지했다. 빵빵! 아, 젠장. 나는 이미 다 건너온 횡단보도를 다시 돌아가 오른발로 인도를 찍고 왼발로 횡단보도의 첫 흰선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미 빨간색 신호로 변한 횡단보도를 재빨리 가로질렀다. 휴! 하고 절로 한숨이 났다. 완벽히 정신이 나가 있군. 그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헐레벌떡 횡단보도를 막 건너온 나를 보며 배불뚝이 아저씨가 말을 건넸다. 하며 거뭇거뭇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허허, 이 친구 아까 비행기에서 코에 귀마개를 쑤셔 넣은 또 이 아저씨인가? 재수도 없지. 아, 네. 나는 고개를 돌려 재빨리 그 아저씨의 시선을 빠져나가려 했다. 시궁창 냄새가 나를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 것만 같았다. 거기 잠깐만. 그냥 가자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내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마치 자석처럼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 아이고, 젊은 친구가 귀가 그리 어두워서야 원. 자, 이거 가져가야지. 아저씨는 내게 비행기표를 내밀었다. 내가 어디선가 손에 들고 있던 표를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비행기표를 받자 아저씨는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내 손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네, 처음이구만. 나는 재빨리 비행기표를 낚아챈 뒤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돌아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한참을 고민하던 아저씨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무슨 저런 소리를 한담? 나는 어딘가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아저씨가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바람이 불자 키가 큰 야자수 나무에서 지중해 바다 냄새가 났다. 정확히 1년 만에 제주도에 다시 왔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갓 백수 생활을 시작한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행운은 없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시죠? 고객님이라는 단어가 들려온 순간 나는 이미 귀에서 전화기를 떼고 있었다. 내 통화 목록의 80% 이상은 스팸 전화다. 나는 당장이라도 종료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다. 언제나 고객 만족을 꿈꾸는 환상특급 여행사입니다. 환상특급 여행사? 어디선가 들어본 그제야 기억이 났다. 제2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작년 이맘때 이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를 다녀왔었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 여행을 가라는 홍보성 전화일 것으로 추측했다. 고객님, 지난번 여행은 만족스러우셨나요? 아, 뭐 괜찮았어요.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이벤트에 고객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요? 당첨? 마치 자신이 당첨된 것 마냥 소리 높여 축하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차분하게 돌아왔다. 컴퓨터에 입력된 값처럼 정확했다. 네, 이번에 저희 여행사를 이용하셨던 고객님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가셨던 곳을 다시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정말 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요?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해외라도 갈 걸 하고 생각했다. 얼마 후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표 등이 집 앞에 놓여 있었다. 흔히 있는 고객이 자재 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없었다. 정말 나는 땡전 한 푼 내지 않았다. 평생 라면 한 봉지 당첨된 적도 없는데 참으로 신기한 행운이었다. 날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정해져 있었다. 정확히 작년하고 똑같았다. 정말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했다. 오래가지 않아 쫄딱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라웠다.
여행사는 시내에서 한참 벗어난 외진 곳에 있었고 그날은 내가 오래간만에 누이 집을 찾은 날이었다. 앞마당 구석자리에 심어놓은 철쭉과 노란 야생화들이 먼저 보였다. 동생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꼭 이런 때나 봐야 하는 거니? 미안, 그동안 좀 바빴어. 누이는 치 하며 아쉬운 표정을 애써 숨겼다. 딱 거기까지다. 언제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벌써 23번째 기일이다. 그날 이후 누이는 내게 엄마나 다름없었다.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절대 완벽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부모, 특히 엄마의 자리 아닌가? 단 둘밖에 남지 않은 집에서는 언제나 내가 먼저였다. 나도 그런 누이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보다 돈독했고 서로를 의지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친구들과 다르게 부모가 없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술에 취한 아저씨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누이의 모습을 본 후 내 안에서는 나를 지탱하던 무언가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들이 매 순간마다 머릿속에 그려졌다. 잊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힌다.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누이는 밤낮으로 바빴고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점점 없었다. 종종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나는 약속이 있다며 항상 잘도 피해 다녔다. 불 꺼진 방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거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누워 잠을 청하던 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누이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나는 본인 앞길이나 걱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다 늙은 아저씨들 사이에서 술이나 따르는 게 정당한 일이냐고 내가 말했을 때 누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끝이 났다. 나는 주유소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얼마 후 집을 나왔다.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서먹해지고 어색해진 사이는 보지 않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편했다. 나는 더 이상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아니었기에 누이도 더 이상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 누이는 내게 부모나 다름없다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다. 나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누이에게 더 다가갈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때론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있으니. 요샌 어때? 언제나처럼 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회사 그만뒀어. 몇 군데 면접 보러 다니고 있어. 그랬구나. 이쪽으로 오는 건 어때? 요샌 김포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있던 곳이 편해. 내 말에 누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자친구라는 말에 나는 발끈했다. 누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 조금 짜증이 났던 것이다. 동네 좀 둘러보고 올게. 많이 변해서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갯짓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전거를 타고 문 밖으로 나갔다. 안장은 누런 테이프로 둘둘 감겨 있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간 상태였다. 끼익거리며 그나마 달리는 것도 용했다. 에휴, 자전거나 하나 사지. 나는 한숨을 푹푹 쉬어가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에이씨, 바람도 없잖아. 나는 툴툴거리며 공기주입기를 찾아 너덜너덜한 창고의 양철문을 열었다. 창고는 오래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였다. 각종 농기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얼마 전 떠난 매형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10살이나 많은 매형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누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젊고 예뻤던 누이가 왜 다 늙은 농사꾼 아저씨에게 시집을 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괜스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은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한쪽 구석에서 묵직한 옛날식 공기 주입기를 발견했다. 그곳에 작은 유리문이 달린 수납장이 있었다. 어릴 적에 몇 번 보았던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왠지 궁금했다. 열리지 않는 한쪽 유리문을 억지로 열어 젖히자 위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려왔다. 손을 저으며 먼지를 다른 곳으로 날려보낸 후 실눈을 뜬 채 안을 살폈다. 그 안에는 어릴 적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과 딱지 등이 있었다. 딱지와 팽이를 보니 새삼 추억이 되살아났다. 작은 펌프를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면 호스로 연결된 말이 잘도 달린다. 그 장난감을 보자 절로 웃음이 났다. 여러 맛의 야플로와 왕사탕도 있었다. 아마도 몰래 먹으려고 숨겨놓았던 모양이다. 한번 먹어볼까 하다 너무 오래된 것이라 포기했다. 각종 물건들 사이 가장 안쪽으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다. 나는 먼지를 입으로 후 하고 날린 후 상자를 열었다. 사진들이 있었다. 엄마와 아빠의 젊은 시절, 누이와 내가 갓난쟁이였던 사진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있는 빨간색 실팔찌 하나. 엄마가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던 것이다. 누이가 정리해서 이곳에 둔 후 까맣게 잊었던 것이리라. 얇은 실에서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났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엄마의 향기가 너무 반가웠다. 나는 마치 어린 적 나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사진 하나를 꺼내 지갑 안쪽에 보이지 않게 넣었다. 그리고 실팔찌를 오른쪽 손목에 채웠다. 나이를 먹고 이렇게 동네를 여유있게 둘러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기억하는 그런 시골 풍경은 아니었지만 골목을 돌 때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만나는 것 같아 깜짝 놀라기도 했다. 누이 말대로 많이 변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흔적들이 내게도 남아있었다. 작은 골목을 지나 길을 따라 더 달렸다. 집이 어느새 멀어졌다. 2차선의 도로가 나왔다. 우리는 이곳을 큰 길이라고 불렀다. 큰 길을 따라 몇 분을 더 달리다 보면 레온의 집이 나온다. 나는 레온의 집이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 이 길은 내가 잠시 잊고 있던 걸까? 이곳이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이다. 그때는 양쪽 길 옆으로 코스모스가 한창 피어 있었다. 지금은 옆을 흙으로 다 메워놔서 잡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지만 그날 하늘은 투명했다.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맑은 날이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하늘이라고 해야 할까? 푸른 하늘에 새하얀 구름은 마치 양떼들이 노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레온의 집에서 한창 뛰어놀고 있었다. 띠리링 띠리링 전화벨이 크게도 울렸다. 야, 너네 엄마야. 엄마 왜? 엄마는 치과에 가야 한다며 집에 빨리 오라고 했다. 엄마가 레온의 집으로 데리러 와.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레오 방으로 달려갔다. 20분 정도 놀다 보니 왠지 혼날 것만 같았다. 하루에 버스도 많지 않았기에 지금 아니면 저녁이나 돼야 돌아오는 버스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른다. 나 가야겠다. 이따가 아지트로 가기로 했잖아. 오늘은 안 되겠어. 우리가 자주 가서 노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주 놀곤 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의 아지트다. 레오는 내가 더 놀다 갔으면 하고 바랐지만 나는 엄마의 말을 듣겠다고 했다. 걸어서 가면 시간이 꽤나 걸리기에 나는 잽싸게 뛰기 시작했다.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동네가 나온다. 힘차게 달려가다가 분홍색 코스모스 하나를 꺾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코스모스. 미안해. 나는 꽃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코스모스를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더 빨리 가고 싶었다. 저 길 끝 반대편에서 촌스러운 빨간색 스쿠터 한 대가 휘청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엄마임을 한 번에 알아차렸다. 스쿠터를 얼마 전에 중고로 샀다. 아직은 불안하지만 엄마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엄마! 나는 손을 흔들며 엄마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뒤편 멀리서
덤프트럭이 빵빵거리며 무서운 속도로 커브를 막 틀고 나서 직선 구간이 보이자 속도를 더 높이는 중이었다. 나는 겁이나 도로 옆에 바짝 붙었다. 트럭이 빠른 속도로 나를 지나갔고 점점 엄마에게 가까워졌다. 트럭이 속력을 내며 달리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엄마는 더 휘청거렸다. 그러다가 급기야 중앙선을 넘고 말았다. 제3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트럭은 경적을 울리며 옆으로 간신히 비켰다. 덤프트럭 역시 중앙선을 넘어갔지만 오가는 차가 워낙 없어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틀거리던 엄마의 스쿠터는 더 휘청거렸고 급기야 도로와 코스모스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 마치 그 순간이 슬로우 화면처럼 보였다. 맑은 하늘 아래 피어있는 코스모스 사이로 사라지던 엄마의 스쿠터는 꽤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만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다. 그대로 달려 구름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간단했다. 그때 엄마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던 것 같다. 나를 혼낼 때마다 엄마는 다시 와 웃긴 표정을 지으며 내 기분을 풀어주곤 했다. 딱 그런 표정이었다. 놀란 트럭 기사는 차를 세우고 엄마를 확인하러 코스모스 사이로 들어갔다. 도로 아래로는 논이 있었기에 나는 엄마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 엄마는 논의 물길을 막아주는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1cm만 옆으로 떨어졌다면 별다른 부상조차도 입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엄마의 스쿠터는 멀쩡했다. 나는 아직도 엄마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 순간에 내게 환한 미소를 보내주었던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레오의 집을 나섰다면 엄마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누구도 나를 원망하거나 꾸짖지는 않았지만 나는 늘 사고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마지막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내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웃었던 것이리라. 주변에 그 많던 논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과 도로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팽이를 치며 놀 정도로 차가 다니지 않던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아져 이제 4차선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큰 길을 조금 벗어나자 레온의 동네가 보였다. 예전에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힘들지 않게 언덕을 올랐다. 그 언덕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집이 바로 우리의 아지트였다. 사실 레오 녀석의 별명은 깻잎이었다. 언젠가 하굣길에 급한 용무를 참지 못하고 풀숲에서 해결했는데 깻잎으로 뒤처리를 깔끔하게 했다고 해서 깻잎으로 불리곤 했다. 깻잎이라고 불리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던 레오는 부모를 졸라 이름을 레오라고 개명했다. 물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낯선 외국 이름에 신기했던 아이들은 모두 레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레오의 본명은 가물가물하지만 김봉민인가? 그랬던 것 같다. 레오의 부모가 도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했다. 언덕 끝에 다다르자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우리의 아지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꿈꾸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저희 환상특급 여행사가 이루어 드립니다. 특별한 여행? 그래 꿈꾸지. 새로운 세상? 당장이라도. 창문에 너덜너덜 붙어있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보였다. 회색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타고 있는 남자, 그리고 누런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가 모델이었다. 포토샵이 가미되지 않았는지 여자 모델의 엉덩이는 절벽과 같았고 가슴은 호떡처럼 납작했고 다리는 굵고 짧기까지 했다. 무슨 이런 시골 구석의 여행사란 말인가? 변변한 상가 하나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문에 달린 종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갑작스러운 환대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고객님? 여행사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흰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특별하지 않은 외모였지만 머리 스타일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였다. 단발이었지만 머리카락은 작은 움직임조차 없었다. 왁스 등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건가? 라고 짐작했다. 언제부터 했어요? 네, 고객님. 여기가 원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아, 네,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여행사 처음이신 거죠? 아, 네.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해둔 곳은 있으신가요? 여직원은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다. 오래된 구식 컴퓨터였다. 제주도나 한번 가려고요. 때마침 여행이 필요하기도 했던 시기에 때마침 여행사가 이런 곳에 나타났다. 여직원은 여기가 괜찮고 저기가 괜찮다는 영업용 멘트만 10분 동안 내뱉었다. 나의 대답은 제일 저렴한 비행기표와 숙소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얼떨떨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생각만 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문을 나서는 내게 직원은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를 했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여행사를 빠져나왔다. 대체 이런 곳에 왜 여행사가 있는 거지? 아니, 이곳은 분명 우리의 아지트가 맞는데. 아지트는 언제 사라진 걸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방금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그곳을 바라봤다. 여행사는 짙은 안개 속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우리 아지트가 사라진 거야? 뭐? 뭐라는 거야? 너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봐. 그럴 리가 있냐?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건데? 아지트가 사라졌어. 너네 집 근처에 있었잖아. 뭐 잘못 먹었냐? 그지? 우리 큰아버지 소유라는 거 몰라? 아직 그대로 있다고. 우리 집도 그 옆옆에 있잖아. 확실한 거지? 내가 아무리 막 살고 있어도 내가 20년을 지낸 집의 위치도 잃어버릴 만큼 생각이 없진 않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이야.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상했다.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예전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내가 길을 잘못 찾을 정도는 아니다. 물론 레온의 집에 왔던 게 벌써 15년이 넘었으니 내 기억의 작동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레오에게 다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제주도의 첫인상은 상당히 이국적이었다. 높다랗게 솟은 야자수 나무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낮은 건물들. 풍경은 서울로 대변되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많이도 달랐다. 나는 나의 첫 여행입니다. 라고 얼굴에 쓰여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심지어 어깨에 메고 있는 배낭조차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다.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된 렌터카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목적지 없이 무작정 차를 몰았다. 10분 남짓을 달리자 많은 차들은 거짓말처럼 어디론가 사라졌다. 골목을 지나고 또 다른 골목을 지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나타난 바다에 순간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일반 주택 사이로 드러나는 바다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다. 영화에서
나오는 외부에서나 가능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검은 돌들 위로 파도가 와서 부딪히자 부서진 물방울들이 파란 하늘 위로 높이 솟구쳤다. 축축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무겁게 휘감았다. 잘 정비된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렸다. 구불구불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도로는 한참을 달려야 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나는 내 옆 좌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했을 텐데. 낯선 곳에서도 그녀가 그리웠다. 여행사에서 미리 받아온 제주도 지도를 보며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행이란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외로움을 꺼내놓고 내면의 나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단지 유명한 관광지를 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보다 나와 미처 만나지 못한 내면의 나를 만나는 것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한 사람들이 말하길 여행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새로운 자신은 자신이 미처 꺼내놓지 못한 상처를 가진 내면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실은 아주 오래된 자신의 모습이다. 친절하게도 타원형으로 생긴 제주도 지도에 꼭 가봐야 할 곳들이 설명과 함께 체크되어 있었다. 첫날은 사람들을 따라 우르르 이리로 저리로 이동하며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처음 간 곳은 섭지코지였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과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공포의 아줌마 부대로 인해 사진을 보며 생각했던 그곳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드넓은 바다를 내려보며 길게 뻗어 있는 아름다운 해안은 새하얀 등대까지 이어져 있었다. 광고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이곳은 어느새 시끌벅적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렸다. 아줌마들은 빨리 올라가라며 뒤에서 엉덩이를 푸시하고 위에서는 학생들이 길을 막고 위험스런 장난을 치고 난 그저 중간에 끼어버린 신세가 되어버렸다. 가는 곳마다 대가를 치러야 했다. 유명 관광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느새 어둑해지고 나는 한산한 516 도로 위를 외로이 달렸다. 이상하게도 그 많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도로는 항상 여유롭고 이국적인 풍경이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다. 제4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외관이 형사 가제트 머릿속처럼 독특하고 재밌었다. 나는 주차장의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핑크색 스쿠터 옆에 차를 주차하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던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평소 박물관을 좋아하지 않은지라 망설였지만 들어간 입구부터 일반 박물관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시선을 유혹하는 물건들과 이야기들을 바라보다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이것도 신기한 건가? 하고 한쪽 눈을 찡그리며 구멍 안을 들여다봤다. 구멍 안에는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신기루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보였다. 새하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이 환하게 나를 비추었다. 잠시 넋을 잃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시선을 느꼈던 걸까? 그녀도 구멍으로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재빨리 얼굴을 뗐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해 그곳을 벗어났다. 보는 둥 마는 둥 후다닥 둘러본 후 박물관을 나왔다. 내가 이상했다. 귀신에 홀린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단지 그녀가 아름다워서 그런 걸까? 그랬다면 나 역시 쓰레기일 뿐이다. 발길 닿는 대로 가고도 싶었지만 첫 여행이라 그런지 지도에 많이 의존했다. 얼마 후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눈을 찡그려 다시 확인하니 아까 그녀였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설마
저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봤지만 그녀는 다름 아닌 핑크색 스쿠터의 주인이었다. 그녀 역시 지도를 폈다. 그 순간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우린 0.5초간 시선을 주고받았다. 상대방의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1초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녀의 얼굴, 몸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섹스 성향까지 알 수 있다. 이성을 보는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그녀도 나를 인지하고 있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나는 문득 이런 내가 싫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녀의 웃음을 보고 싶었다. 내적 갈등을 겪는 사이 그녀는 이미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올라탄 상태였다. 그리고 바로 비틀거리며 출발했다. 나는 아쉬웠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쉬웠다. 삼나무들이 곱고 길게 뻗어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줄기는 우두둑하고 창문을 두드릴 만큼 강해지고 있었다. 나는 내렸던 창문을 재빨리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정면으로 응시하자 거짓말처럼 핑크색 스쿠터가 보였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우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지 비에 홀딱 젖은 모습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다. 한참 후 그녀가 옆으로 비켜주며 내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보냈다. 계속되는 그녀의 사인과 비틀거리며 위험스럽게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달리는 모습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빗물에 맺혀있는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얼굴에 흐르는 것은 분명히 빗물이 아니었다. 왜 울고 있는 걸까? 그녀는 이미 비에 홀딱 젖어 있었다. 상당히 추울 것 같아 당장이라도 차에 태워 비를 피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아버렸다. 너 정말 답답한 인간이다. 부인하지 않을게. 레오의 말에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야,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물론 나는 신을 믿진 않지만 어쨌든 다음날 한림공원에서 또 만났는데 결국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한 게 남자냐? 그 여자도 아마 너 게이라고 생각했을걸? 그래, 나도 왜 몇 번이나 그런 우연이 일어났다는 게 신기했지. 지나간 일은 이제 그만 잊어. 오래 만났다고 꼭 결혼에 꼴이 나고 영원히 함께하는 건 아니니까.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도 알 텐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도망간 여자의 그림자만 밟고 있을래? 그런다고 걔가 돌아올 것 같아? 아,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겠어. 너같이 원나잇이나 즐기고 몸에 후끈한 여자들이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놈이 사랑을 알기나 하겠어? 나는 잔에 남아있던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사랑? 내가 한 거는 사랑이고 내가 한 거는 뭐 엔조이냐? 너는 사랑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을 정말 사랑했다고. 단지 하룻밤뿐이었을 때도 뭐 사랑이 아닌 건 아니야. 어련하시겠어. 자고로 좋은 소설가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세상에 거저는 없어. 나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레오는 유명한 소설가다. 레오의 작품은 모두 똘끼가 충만하다. 적나라한 섹스 묘사는 어느 작품에서나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다소 변태적인데 모두 자신의 경험이 확실하다. 내게는 그저 코 흘리며 함께 놀던 동네 친구일 뿐이지만 레오는 그 누구보다 잘 나가는 유명 소설가다. 내게 레오의 작품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삼류 소설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작품은 재미와 완성도를 모두 담고 있다고들 한다. 물론 많은 상도 받았다. 10년 후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도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 가끔씩 나와 다른 씀씀이에 놀라곤 하지만
내게 레오는 언제나 똑같은 사람이다. 요새 작품이 뜸하다. 내가 맥주잔을 들이켰다. 그럴 리가. 진정한 예술가는 인기의 연연에 작품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레오답지 않은 성숙한 말투였다. 사실 요새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이야. 근데 말이야, 이거 완전 비밀인데. 레오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속삭였다. 시간여행에 대한 거야. 야, 있잖아. 시간여행 클럽이 존재해. 뭐? 무슨 클럽? 시간여행? 레오가 고개를 의미심장하게 끄덕였다. 아, 타임리프 소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지라 레오의 작품도 끝까지 읽은 것이 없다. 솔직히 어떤 작품을 쓰던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지라 레오의 작품도 끝까지 읽은 것이 없다. 솔직히 어떤 작품을 쓰던 나의 관심을 끌 수는 없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존재하는 클럽이라는 거지. 과거에서부터 말이야. 큰 비밀을 말해주듯 자뭇 진지한 레오의 얼굴 표정에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작품 속에 빠지는 건 좋은 게 아닐 텐데. 나는 프로소설가야. 그런 걱정하지 마. 너 그거 아니? 소설가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레오가 고개를 흔들며 포기한다는 듯 의자에 기댔다. 나는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어깨를 들썩였다. 레오에 따르면 이 클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치 다른 나라로 여행 가듯 시간여행을 즐겨왔다는 것이다. 이 소스는 말이지, 우리 아지트에서 얻은 거야. 뭐? 우리 아지트? 그래, 그곳에 있었어. 모든 내용이 담긴 그 편지가 말이야.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확실하지만 레오의 말처럼 어쩌면 세상은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5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는 렌터카를 타고 1년 전 기억을 살려가며 해안도로를 찾아갔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바다, 파도, 하늘, 바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인간의 간사한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것처럼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숙소를 찾아가려고 보니 1년 전 바로 그 숙소였다. 그래, 이게 바로 고객 감동 서비스야. 라고 나는 운전대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1년 전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때도 회사를 그만둔 뒤 찾아온 것이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지만 마치 처음처럼 나는 제주도의 풍광에 매료되어 갔다. 2번이 아니라 3번, 4번을 와도 좋을 것만 같았다.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밤늦게까지 욕심을 내 여행을 하고 숙소로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저기요, 이보세요. 누군가 내 몸을 툭툭 쳤다. 아침인가요? 아침 공기에서 오는 상쾌한 산소가 아니었다. 다소 퍽퍽한 산소가 폐에 무겁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그마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아직 컴컴했다. 어렵게 몸을 일으키자 2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일어나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무 쥐죽은 듯 주무셔가지고 저희가 놀라서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제가 몇 번 깨웠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서 잘못되신 줄 알고. 옆에 있던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제가 좀 잠을 깊게 들었나 보네요.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알았던 것이다. 나는 다소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처음이신가 보네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뭐 외국에 나가도 시차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베큐 파티하는데 같이 식사나 하시자고요. 나를 깨웠던 사람, 가만 보니 프런트에 있던 사람이었다. 나이를 보아하니 이곳의 사장인 것 같았다. 하지만 1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나에게 몰려 있었기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검은 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어서 이리 오세요. 사장이 나를 불렀다. 숙소 한쪽에 마련된 바베큐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거리며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옆 마련된 의자로 앉았다. 아직 피곤한가 봐요. 이번에도 그 남자가 물었다. 나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제야 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다. 가만, 그러고 보니 외국인도 있었다. 갈색 짧은 머리에 작은 얼굴, 푸른색 눈동자. 누가 봐도 외국인이었다. 뜬금없이 여기 왜 외국인이 있는 걸까? 아, 맞다. 여긴 제주도니까. 외국인이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웃으며 손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자, 많이들 드세요. 여기서 만난 것도 엄청난 인연입니다. 내일이면 각자의 시간으로 흩어지시겠지만요. 사장이 고기가 가득 담긴 접시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여기 다 여행자예요. 이 친구는 호주에서 왔대요. 외국인은 다시 한번 손으로 인사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았다. 다들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이 있었나 봐요. 민박집 사장이 우리 모두에게 물었다. 왜 저런 걸 묻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 누군가 대답을 했다. 저는 여기서 헤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사진 속 남자를 찾으러 왔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착각인가? 그녀의 시선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발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여자. 40대 이상 아줌마임은 분명했지만 젊고 꽤나 어여쁜 얼굴, 특히 하얗고 고운 피부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했다. 예전 탤런트 누구였던 것 같은데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아줌마는 사진 속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제주도 좋죠. 나는 눈치껏 반응했다. 제주도에서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추억이라? 그것보다 조금 아쉬운 추억은 있는데 그게 뭔지 물어봐도 돼요? 예쁜 아줌마가 턱을 괴고 물었다. 아까 슬쩍 본 바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던 그 아줌마였다. 나는 우연히 마주쳤던 여자에게 말 한마디 못 건넨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아니, 바보 같은 이야기겠지. 좋은 추억 만들어 봐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다. 예쁜 아줌마는 맑은 눈동자로
나를 한참 바라보다 마침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설렜다. 아, 이러면 안 돼. 아줌마잖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유 모를 편안함이 있었다. 우주의 행성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을까? 수면 안대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인위적인 빛은 아니었다. 잠의 기운을 떨치려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생각해보니 어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숙소를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나도 서둘렀다. 빨리 나가서 푸른 하늘을 만끽하고 싶었다. 문 밖을 나서자 유럽같이 아기자기한 동네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작은 골목에 주차된 차로가 시동을 켜고 창문을 내렸다. 막 생산한 최상급의 산소를 마구 내뿜고 있는 듯 먼지가 쌓여있던 태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침 공기에 취한 듯 무작정 차를 모니 중문단지였다. 가제트 머릿속 같은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이 보였다. 1년 전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주차를 하고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그녀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놀랍게도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그녀가 거짓말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거인 마네킹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내가 지니의 램프라도 비벼댄 걸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다시 보니 그녀가 확실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너무 똑같았다. 정말 이건 꿈이야.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 해롱거렸다. 나는 정말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매일 꾸던 꿈은 아니다. 그녀가 떠나간 후로는 그녀만이 내 꿈에 출연해왔다. 물론 제주도 소녀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건 아니다. 텔레비전에서 제주도가 나오기만 하면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그녀가 보고 싶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사람처럼 몹시도 그리웠다. 사실 이리저리 갖은 노력을 다해봤다. 미니홈피를 하루 종일 뒤지기도 하고 제주도의 스쿠터 회사들의 문의도 수차례 해보았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다. 너 그 여자한테 반했구나? 뭐? 아니야.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 누군가를 잇는 최선의 방법은 누군가를 만나는 거거든. 아니라니까. 아니긴 개뿔. 변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아쉬울 뿐이지. 나는 레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나도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신을 번쩍 들게 자주 하는 행동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정말 꿈 아니면 환상이었나 보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내가 드디어 꿈에서 깨어난 걸까? 아쉬웠다. 이 모든 게 꿈이나 환상이었다면 굳이 현실을 고집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나는 힘없이 차로 돌아왔다. 차에 기대해 하늘을 바라봤다.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하늘을 바라보던 내 눈동자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인지했다. 그녀였다.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뭐지? 그녀는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맞았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무척이나 긴장했다. 하지만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었다. 핑크색 스쿠터가 옆에 있었고 그녀는 스쿠터에서 지도 하나를 꺼냈다. 뭐야, 1년 전하고 똑같잖아.
나는 혼란스러웠다. 데자뷰 치곤 정말 이상했다. 다시 증세가 찾아온 건가? 내게 무슨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내게 말을 건넸다.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필시 술이나 약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으리라. 땀이... 그녀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저기 식은땀이 너무 나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녀가 갑자기 바로 길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생수 한 병을 들고 뛰어왔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1년 전과 달랐다. 그때는 그녀와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1년 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사람.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존재한다. 로또를 사야 할 운명인 게야.